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조혜진 의원 양자 대결에서 권 의원이 102표 중 81표를 얻어서 이변 없이 신임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당선이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먼저 김재섭 의원. 저는 그 당선인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지금 이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특수한 자리가 그 가지는 상징성, 역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 역할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여당으로서 또 입법으로서 대통령을 서포트해줘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약간 말하자면 상충되는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또 청와대와 그 국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당청 관계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게 되고 환영을 하는 바가 뭐냐면 권성동 의원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서도 당선인에게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내부적으로 비판을 했고 원내대표 취임을 할 때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할 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가 있고 동시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입법으로서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걸 리더십을 가진 분이거든요. 사실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을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원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우신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선거나 뭐 차차기인데 언제든지 간에 원내대표로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넉넉하게 다들 예측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뭐 어떤 윤심이 작용해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권성동 의원 자체가 가지는 어떤 능력들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에게 보여줬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복합적으로 다른 이제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들어있기보다는 상대가 조혜진 의원이에요. 조혜진 의원이 있었는데 상대가 좀 많이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으로도 활동하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뭐 수행도 하고 정책적 논의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쓴소리도 했던 분이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쓴소리를 하면서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여당과 그 정부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는 또 민주당의 반감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은 후보로서의 카드를 냈다, 원내대표 후보로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국민의힘 안에서 신망을 받는 것 같아요. 좀 오기 전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좀 의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은 아직 아니죠. 첫 일성으로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강한 야당을 이제 표방한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내 이제 카운터 파트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뭐 합과 또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 그 두 원내대표를 둘러싼 그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 것 같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의원님이긴 한데 소위 말해서 진짜 쿨한 분입니다. 그래서 줄 거는 확실하게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받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국회 내에서 협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최적화된 인물이다라는 평이 이미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갖고 우리 박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평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당이 아무래도 수적으로 너무 열세입니다. 그러면 정말 정치력이 필요하고 협치를 잘할 수 있고 야당이랑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저는 권성동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홍근 대표께서 강한 야당을 말씀을 하시면서 좀 강경하게 국민의힘 그다음에 지금 현 미래 정부를 대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충분히 다 받아내시고도 또 동시에 여당으로서 관철시켜야 될 거를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권성동 의원이 유연하게 다 대처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소야대 상황이 극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박홍근 의원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한 야당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협상이 안 되는 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당이 됐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거나 야당을 압박하는 일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상호 원내대표였는데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 정당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도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과정을 보면은 야당 원내대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번에 그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하게 됐다. 권성동 의원의 정치력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정부조직법도 통과시키고 싶어 하고 다양한 입법 과제를 수행하고 싶으면 여당과 반드시 협상을 해야 된다. 그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여야세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 연봉 논란에 이어서 10년 새 재산이 2배로 늘었다는 것과 또 종로구의 100억 상당의 자택 그리고 이해 충돌 논란 등 계속 이렇게 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김앤장에서 이렇게 18억 원인가요? 4년 동안 18억 네. 원을 네. 받았는데 한 달에 한 4천만 원이 살짝 안 되는 꼴이에요. 이게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주택을 그 해외 법인의 미국의 회사들의 임대를 놓아준 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김앤장의 경우를 보면은 이분이 비법조인이에요.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까지 하고 나서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 정서상 정관예우는 절대 용납을 못 하거든요. 전관예우가 왜 있냐 이렇게 되묻는다면은 그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어떤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앤장에서는 스카웃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이고 이분이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국무총리를 인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미대사가 끝난 이후에 10년간의 공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정관예우도 그렇고 그 주택 3억 8천만 원에 샀었던 1989년에 장인어른께 샀었는데 이 주택을 매입할 때도 그 자금이 어디서 났냐 미국의 그 오일 회사, 네. 석유 회사에 이렇게 선임대라고 하죠. 먼저 월세를 받고 그 돈으로 이 주택을 샀는데 이것도 사실 그 본인의 직군과 관련이 있거든요. 산업과 외교 분야에서 근무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관련 직군의 그 연관성이 네네. 짙어서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증할 예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능력은 인정하겠으나 이제 그 이후에 전관예우가 문제가 된다. 이제 뭐 이 정도로 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다 기용이 됐고 실제적으로 정부 관료로서 일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남은 것이 이제 전관예우를 받았느냐 내지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청문회 과정 속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뭐 비판하시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 김앤장에서 고문료를 받은 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면 사실 제 기억으로 한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비슷한 기사가 났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내지는 문재인 사람들 중에는 김앤장 출신들이 이렇게 많느냐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앤장이라고 하는 곳이 뭐 당연히 국민의힘 출신 내지는 정부 관료들이 많이 가는 기관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변호사 수가 많고 가장 인력이 많은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지금 후보자가 김앤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낙마를 시킬 거면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임명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이제 뭐 이 돈 재산 증식이 좀 있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한 사람이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임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임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임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에 7대 불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사청문회를 결국 채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던 인물들에 비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가지는 어떤 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의혹들이 있다고 하면 그 비교해 봤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피해갈 길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청문회가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할지 안 할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6일 지방선거가 이제 5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그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지방선거 판세가 아주 커진 상황인데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최소 8곳을 지금 확보한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그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떠나서 굉장히 사실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재밌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것 자체가 광역선거잖아요. 네. 광역선거는 맨파워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충남과 충북을 패배를 했는데 충남에서는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도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원래는 열세지만 맨파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8개를 가져와야 우리가 선방한 거니 7개니 이런 이야기조차 네. 사실 선거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선거를 치러 봤을 때 이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맨 처음엔 51%까지 올랐다가 지금 48% 수준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원래는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연관짓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볼 네. 만한 상황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김재섭 의원께 이제 질문 네. 드리겠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몇 곳 승리가 이제 목표이고 또 어떤 지역에 특히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이제 목표는 그러니까 전석을 다 이긴다. 뭐 이런 전석이요? 게 이제 큰 목표죠.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맨파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물도 중요하지만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도라는 것이 별게 있겠습니까? 그 당세 내지는 뭐 판세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여다보면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 총선을 치르던 무렵에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랑 고민정 의원이랑 붙었었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겼어요. 근데 맨파워에 있어서 고민정 의원이 과연 오세훈 시장보다 더 뛰어나느냐?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맨파워가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좌우할 수 있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선 승리의 여세를 잘 몰아가고, 특히 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5월 중순이 돼서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실제로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해서 업무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또 그 이후에 야당과 협치를 하는 모습들, 이런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대선 승리의 여파를 그대로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 있을 거였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대선에 정말 사활을 걸고 했었던 것이,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의 관계자들이나 민주당의 후보들 역시 여기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던 것이 이번 대선이 결국 지방선거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승리의 여파가 상당 부분
지방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제가 이제 높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호남 지역들은 아무래도 아직 국민의힘이 충분한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큼 선전하느냐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나갔단 말입니다. 이정현 대표라고 하면 사실 호남 지역에서 3선을 하신 분, 물론 처음은 이제 비례대표로 하셨지만은 그런 저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남 지역에 대해서 전승을 하기는 어렵지만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승리를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서울과 바로 경기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선거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윤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졌는데 앞서 등판했던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김재선 의원 어떻게 또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과도 친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등판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유승민 의원의 처음에 개인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이 보낸 성원으로 이제 결심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간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호응을 통해서 출마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갔을 때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김은혜 후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조사에는 약간 열세인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 여론조사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예를 들면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하려면 정말 좋은 지역, 되는 지역으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뭐 저희가 강세인 뭐 경북 지역이나 대구 지역이나 경남 지역 정도가 이 출마를 했을 때, 출마를 권유했을 때 그래도 좀 납득할 만한, 이게 당선인의 힘을 입고 당선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경기도라는 지역이 사실 국민의힘에게 결코 녹록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녹록한 지역이 아닌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에게 이건 윤심이 작용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다소 과도한 해석이고, 이거는 당선인 측이나 김은혜 의원도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광역지자체 단체 출마하시는 분 역시도 오히려 윤석열 당선이랑 거리가 먼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과도한 해석이다. 알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출마를 놓고 또 갈등이 불거졌었던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총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일단 경쟁력을 좀 따져보고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인사를 또 바로 꽂는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이전에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전략공천위원으로 오늘 선임이 됐어요. 네네. 네. 전략공천위원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것은 이미 6분, 후보 등록한 6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박주민, 김진애, 송영길,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그리고 또 2분이 등록하셨어요. 이분들 사이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분들을 배제하고 전략 공천을 한다? 이것은 당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당의 존재의 이유는 권력, 권한을 갖기 위해 출마하고 이분들이 서로 경쟁해서 후보를 쟁취하는 건데,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일방적인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부터 반대할 거예요. 전략공천위원으로서 반대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죠. 다만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임이 틀림없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근데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각자의 사실 희생정신을 가지고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박주민 의원, 김진애 의원, 정봉주 의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면서 출마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은 당의 승리, 서울에 있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선거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희생정신과 진의를 무시하면서 이분들을 배제한다는 일은 전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공천위원이시니까 그 말이 맞겠네요. 그죠? 네. 좀 저희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성남 분당을 출마선을 언급하면서 저격 투수 1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저격수 누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와 함께 안철수 위원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저격수로 내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안철수 후보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 당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전당대회 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아닌 원희룡 전 지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원희룡 전 지사는 사실 우리 풍문으로 종로 출마를 하고 싶었는데 최재형 전략공천으로 좀 좌절됐던 과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런 면에서 원희룡 전 지사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준석 대표의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거라는 예단을 했어요. 저희 당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본인 혼자 이렇게 예단을 하고 마치 제갈량이 된 것처럼 선거판을 예상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이다. 상대편에 대해서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정치판에서 예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단이라 생각하시면 안 나오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재명 그 고문께서 선거에 나와주시면 저희야 고맙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큰 이득이고, 진다고 해도 사실 잃을 것이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민주당의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고 높은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정책 행보를 빨리 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소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 의혹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게 불필요한 분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성남이든 어디든 빨리 나와주는 게 좋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 최대 변수로 꼽히면서 대선 그 선거 기간 내내 나왔던 이야기가 2030 MZ세대 이런 이야기가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는 이 청년 민심이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궁금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청년 후보들의 또 참여도나 또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이 현재 어디에 쏠리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부터.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도봉 갑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출마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출마자들이 있고, 그 전까지는 사실 국민의힘 이제 전신 정당에서 젊은 후보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단순히 어떤 지지를 넘어서 정치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찾아와서 기초자격 시험을 공부하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번 선거에 저희가 할당이나 이런 식으로 딱히 청년들을 배려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젊음을 우기 삼아서 상당 부분 많이 득표를 하고 당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청년 후보자 저희 당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대 후보자, 제가 접촉할 수 있는 20대 당원 동지들 중에 67명이 출마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몸이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당원 동지를 모르지만은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출마에 대한 열기가 뜨겁고 청년 후보자에게 굉장히 좋은 선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 유권자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를 뽑았던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많아요. 이분들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표심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에 좌우된다고 봐요. 지금 군인 월급 200만 원 당선 직후한다고 했는데 그 불투명하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바꿔달라 했는데 그게 전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표심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청년 마수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과 여야의 협치 과제, 그리고 정치권의 지방선거 관련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